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들 운동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나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안심시켜 줘야 한다네요. 괜찮아. 오늘은 조금만 할 거야.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라며 뇌를 안심시켜 줘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운동의 뇌과학, 지은이는 제니퍼 헤이스,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제니퍼 헤이스는 대학원생 때부터 특정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정신질환인 강박장애를 앓았는데 이런 증상은 결혼 후 육아를 하면서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전거를 탔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면서 강박장애가 서서히 잦아드는 경험을 했다. 그 길로 헤이스 박사는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해 도전했고 완주와 함께 마음의 병도 거짓말같이 말끔히 나았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운동에 관한 연구에 몰입했고 2013년 운동과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뉴로핏 연구소를 설립해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 몸을 움직여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법을 찾는 연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재단으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다. 본문 내용입니다. 운동은 왜 힘들까? 누구나 운동 계획을 세우면 실천하기까지 처음 몇 단계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뇌는 변화를 독려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뇌는 우리가 현 상태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한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상적인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지키고자 분투한다. 동시에 안락함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행복한 상태가 무려 100만 년도 전의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유효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체온이 그렇다. 뇌와 신체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한다. 너무 추우면 몸을 떨고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린다. 하지만 에너지 균형의 항상성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다. 허기의 알람에 관해서라면 특히 더 그렇다. 허기의 알람은 기아가 실제적 위협이었던 선사시대에 맞추어져 있다. 우리 뇌에서 가장 원시적인 영역인 시상하부는 여전히 원시시대에 머문 채 움직임이 많아지면 허기의 알람을 사정없이 울리는 것이다. 허기의 알람은 극도로 배고플 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가 고픈 느낌만 들면 울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뇌는 원시시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충분히 움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대인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많이 먹게 되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된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뇌의 에너지 균형을 깨뜨렸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많아지게 만들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더 많이 움직임으로써 두뇌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운동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뇌가 움찔거리니 말이다. 왜 뇌는 그토록 운동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뇌가 게을러서다. 정확히 말하면 게으르다기보다 검소하다. 뇌는 모든 자발적 운동을 불필요한 지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뇌는 당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만 운동하기를 원한다. 생사가 운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살고 싶다면 무조건 움직여야 했던 선사시대의 조상들과 달리 지금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수십 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정말로 필요한 때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했던 선사시대에 비해 현대의 삶에서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때는 거의 없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 할 때
뇌는 당신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뇌는 에너지를 쓴다는 생각만으로도 움찔거린다. 당신의 건강이 움직이는 것에 달려 있는데도 말이다. 게으른 뇌는 이렇게 묻는다. 운동이라고? 왜 운동을 하려는 거야? 넌 지쳤어. 운동은 힘들어. 지금 운동을 할 시간이 있기나 해? 운동을 반대하는 뇌는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고 심할 때는 무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운동을 원할 때에도 게으른 뇌는 계속해서 호소한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게으름보다 강하다. 인간의 두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해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좀 더 현명해 게으른 뇌의 감정적인 애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가한다. 이성에 뿌리를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으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전전두피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이 필수다. 달력을 이용해 미리 운동 계획을 세워라. 달력 없이 일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게으른 뇌가 운동할 시간은 있고 라고 저항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미리 달력에 운동 시간을 적어 놓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된다. 이제 당신은 물론이지 여기 달력에 시간을 마련해 뒀어 라고 답하면 된다. 의지는 결정을 미룰수록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 방지해야 한다. 최소한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 기록으로 남겨두자. 실제로 한 연구는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우리가 훨씬 많은 시간을 운동에 쓴다는 점을 입증했다. 달력에 운동 계획을 미리 적어두고 운동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자. 그렇게 해서 게으른 뇌가 운동은 힘들어 라고 징징거릴 때 오늘 운동은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자. 당신의 게으른 뇌는 설득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당신을 내버려 둘 것이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우리의 뇌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고정관념을 좋아한다. 때문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류하고 같은 그룹 사람들에게 같은 규칙을 일괄 적용한다. 유전자와 생활 습관에 따라 노화의 속도와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당신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노화되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일까?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건강한 유전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노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유전적 원인이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결과는 유전자뿐 아니라 활동량 부족이 치매 발병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두뇌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노화 101 1교시 운동의 필요성.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치매로 발전하는 데는 겨우 3단계만 거칠 뿐이다. 첫째, 오랜 시간 앉은 채 생활하면 몸이 동면 상태에 진입한다. 그렇게 되면 대사가 억제되어 혈압, 혈당, 체중이 증가한다. 둘째, 고혈압은 심장과 심혈관을 파괴한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이 막히면 소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증가한다. 혈액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의 백질이 죽고 뇌 영역들을 이어주는 통신망 역할을 하는 백질이 손상됨으로써 뇌의 커뮤니케이션은 중단된다. 백질이 손상된 부분은 뇌 MRI 사진에서 보면 밝게 빛나는데 이를
백질 과집중이라고 부른다. 무서운 사실은 뇌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나고 있어도 아무런 증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광범위한 백질 손상은 인지력을 빠르게 저하시켜 우리를 치매, 뇌졸중, 심지어 사망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 치매의 종류는 크게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노인성 치매와 중풍,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로 나뉘는데 백질 과집중은 혈관성 치매의 주요한 병리다. 이때 두뇌 앞쪽 영역에 혈액을 공급하는 소혈관이 폐색되면 기억력보다는 실행 기능이 손상된다. 반면 알츠하이머 병은 해마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발병되고 다행히 해마에는 예비로 공급되는 혈액이 존재해 기억력 손상이 일어날 때까지 해마의 소혈관은 더 많은 폐색을 견딜 수 있다. 때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은 같이 발병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혼합형 치매라고 부른다. 실제로 치매 발병 요인 중 30%가 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삶에 적용하기. 일어서라. 지금 당장.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움직이도록 하라. 우선 30분마다 일어나 2분간 움직여라. 4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특히 더 이 지침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는 방금 앉아있는 동작과 습관이 뇌의 혈류를 감소시키며 뇌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때 잠깐이라도 일어서면 신체가 동면 모드에 돌입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 대사 감소를 방지해 고혈압, 제2형 당뇨, 비만의 가능성을 낮추며 결국에는 치매의 위험도 감소시킨다. 2교시 인터벌 걷기. 수명을 연장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 따로 있었다. 바로 근력 운동을 했던 선수들은 형제보다 평균적으로 2년 더 살았지만 지구력 운동을 했던 선수들은 7년을 더 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력 운동은 왜 수명 연장에 효과적일까? 바로 심폐체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심장과 폐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해야 뇌를 비롯한 신체의 나머지 부분도 원활하게 작동한다. 심폐체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다. 보통 최대 산소 섭취량은 노화 과정에서 10년에 12%씩 감소하지만 지구력 운동을 하는 마스터 선수들의 감소 속도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 노화에 따른 건강 손실을 운동으로 절반 이상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꼭 마스터 선수가 아니더라도 중년에 착실히 체력을 쌓으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인터벌 걷기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면 된다. 인터벌 걷기는 중년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최대 산소 섭취량을 5포인트 높여 체력을 강화한다.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혈당을 조절해 당뇨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삶에 적용하기. 일반적인 걷기 대신 간헐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인터벌 걷기를 시도해보자. 느린 속도로 3분간 걷는다. 빠른 속도로 3분간 걷는다. 이를 5회 반복한다. 걸을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느린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빠른 것이다. 3교시 운동 강도 높이기. 좀 더 어려운 운동에 도전하면 뇌에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라. 조깅, 자전거, 수영 등 도전적인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 후 대화 실험으로 운동 강도를 파악하라. 뇌에 젖산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되어야 한다. 근육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산소가 공급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일 때 우리 몸에서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무산소 대사가 시작되고 젖산이 생산된다. 젖산은 근육에 도착한 뒤 산성으로 변해 타는 듯한 느낌을 유발한다. 해로울 것 같아요. 라고 당신이 외친다. 과학자들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젖산은 전혀 독성이 없고 뇌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젖산은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통해 치매의 독성으로부터 뇌를 보호한다. 뇌로 이동하는 혈류가 10년에 10%씩 줄어드는 중년에 운동을 통해 생산된 젖산은 혈관의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늘린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해마에서는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BDNF, 즉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가 줄어드는데 운동을 통해 생산된 젖산은 근육에 쌓여 있다가 해마로 이동해 BDNF를 만든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매년 1.5%, 알츠하이머 환자는 매년 4%씩 해마의 크기가 줄어든다. 운동은 감소 현상을 완화함은 물론이고 해마의 용량을 늘린다. 3개월간 걷거나 조깅을 한 노인의 경우 체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해마의 크기와 뇌로 공급되는 혈류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1년 동안 매주 3번 산책한 경우에는 해마 용량이 2% 증가했다. 다만 이 방법에는 MRI가 그중 새로운 뇌세포를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해마의 기능인 기억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뇌세포가 생성되어 뉴런이 증가했다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1화 기억은 사건에 관한 기억으로 해마에 가장 의존적이며 노화와 알츠하이머 병으로 소멸한다. 이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친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약의 복용 여부나 차를 세우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절차 기억은 기술과 행동에 대한 기억으로 해마 의존도가 낮다. 그 덕분에 자전거 타는 법 등과 같은 순서와 절차에 관한 것들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후에도 망각되지 않고 오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의미 기억은 사실에 관한 기억으로 절차 기억과 마찬가지로 해마 의존도가 낮다. 많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좋아하는 동료 가사를 기억하는 이유다. 내가 속한 연구소는 인터벌 걷기가 일화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인지적인 문제가 없고 정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 64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운동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느린 속도로 3분간 걷기, 빠른 속도로 3분간 걷기를 5회 이상 반복하는 훈련을 일주일에 3번, 12주 동안 전문 트레이너의 감독하에 실시했다. 참가자들의 체력이 서서히 향상되자 우리는 러닝머신의 속도와 경사를 목표 강도까지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벌 걷기를 한 지 12주가 지나자 그들의 일화 기억력은 30%가 향상되었다. 기억력과 체력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한 셈이다. 게다가 인터벌 걷기를 한 노인들은 기억력이 향상한 반면 일정한 속도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한 노인들의 기억력은 변하지 않은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젖산 역치 이상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이상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약이 운동을 대체할 수 있을까? 운동할 때 근육에서 나오는 이리신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호르몬을 발견하면서 치료법 개발에 희망이 생겼다. 최근 발견에 따르면 운동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뇌가 겪는 이리신 결핍 증상을 교정하도록 도와준다. 혈류에 이리신을 주입해서도 이러한 운동의 효과를 모방할 수 있다. 즉, 기억력을 향상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발견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열쇠가 되기를 고대한다. 이리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운동을 할 수 없는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운동의 효과를 제공하는 대체 알약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그런 시대가 오면 운동하는 대신 약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확실히 솔깃한 이야기다. 기술이 발전해 운동의 양리적 작용을 대신할 신약이 나온다고 해도 약에 담을 수 없는 것도 존재하는 법이다. 이를테면 그 무엇으로도 운동 친구가 주는 만족감, 동질감, 경쟁심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아무리 약이 등장한다고 해도 운동을 해야 하는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이어트의 적은 수면 부족. 우리는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면 몸을 움직여 운동하기는커녕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실제로 하루 수면 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일주일 동안 제한한 결과 사람들의 생활은 이전보다 정적으로 변했다. 이 실험에는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로제나와 평소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라가 참여했는데, 로제나는 자신의 일생생활에서 하던 강도 높은 신체 활동 중 3분의 1을 가벼운 활동으로 바꾸었고, 사라는 원래보다 더 움직이지 않았고 정적인 생활을 했다. 이를테면 사라는 여기 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조금 더 앉아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 식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눈치챘는가? 불충분한 수면은 활동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더 많이 먹게 한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1. 수면 시간이 짧으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먹을 기회도 덩달아 많아진다. 2. 부족한 수면 시간 때문에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고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감소한다.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고 비만의 위험이 커진다. 그 전에 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법은 단순하다. 잘 자고 싶다면 많이 움직이면 된다. 잘 잘수록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근력 운동, 요가, 태극권 등 무수히 많다.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빨리 잠들고 깊이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살펴보자. 빨리 잠들고 싶다면, 아이린에게는 불면증이 있다. 잠잘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거의 매일 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두뇌의 시간이 실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운동으로 두뇌의 시간을 재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뇌의 시간을 재설정하는 멜라토닌과 운동. 우리의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움직인다. 그러나 생체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면 틀릴 가능성이 크다. 생체 시계는 우리가 보는 시계와 다른 나름의 규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생체 시계는 뇌의 식교차 상액에 있는 시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즉, 두뇌의 시간을 기준으로 신체의 활동이 프로그래밍 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두뇌의 시간을 결정하는 시계 유전자는 인간 DNA에 탑재된 고유의 지연 현상으로 인해 실제 시간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이를테면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이지만 뇌에서는 24.2시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12분이 더 걸리는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뇌의 시간은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잠에 드는 시간은 점점 늦어진다. 햇빛이나 시계 등 시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어두운 벙커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뇌의 하루와 실제 하루의 미세한 차이가 교정되지 않고 쌓일 것이고, 그렇게 60일이 지나면 12시간이 축적되어 생활 주기는 현실과 정반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다. 운동은 뇌의 시간을 재설정한다. 운동과 햇빛이 뇌의 시간을 재설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자. 각각의 효과와 함께할 때의 효과를 비교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속해서 3일 동안 실험에 참여했다. 스티브도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 스티브는 빛이 없는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 희미한 빛의 조명을 켜놓고 2시간 동안 있었다.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내가 완전히 시간의 흐름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잠에서 깨어나 2시간이 지난 뒤에는 밝은 빛을 쬐거나 운동을 하거나 밝은 빛을 쬐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보냈다. 첫째 날은 5000룩스의 빛을 90분 동안 쬐다.
이는 보통의 사무실 밝기보다 10배 더 강력한 것으로 스티브의 내속 시계를 1시간가량 늦추었다. 둘째 날은 90분 동안 운동을 했다. 스티브의 내속 시계는 50분가량 늦어졌다. 밝은 빛을 쬐을 때와 거의 비슷한 효과였다. 셋째 날은 90분 동안 밝은 빛을 쬐고 90분 동안 운동을 했다. 빛과 운동은 시너지를 내며 스티브의 내속 시계를 1시간 20분 늦추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매일 같은 시간에 야외에서 운동을 해 뇌의 시간을 실제 시간과 비슷하게 맞추면 된다. 핵심은 지속성이다. 그래야 운동 시간을 태양만큼 믿게 된다. 두뇌의 시간을 실제에 맞추면 더 빨리 잠들 수 있다. 사회적 시차증뿐 아니라 실제 시차가 있는 나라로의 출장이 잦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등 태양의 움직임과 다른 일정으로 생활하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에 악영향을 미친다. 잠드는 것이 어려워지고 뇌가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운동의 뇌과학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